4장 행복을 위해 고통과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가? 2. 죽고자 결심했다면 다시 한번 살아보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자신의 의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대체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다. 혹은 자신의 이미지에 침해를 받을 우려나 이미 받아서 자신을 비관하는 경우들이 있겠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저버리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힘으로 다시 살아라는 말을 한다. 얘도 몇 번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경우들이 있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어 살았다. 여보, 아기가 안 움직여. 이상해.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 출근한 지 3시간 만에 남편에게 다급한 전화를 했다. 큰딸이 3살이 채 안 되었을 때 둘째를 임신했다. 큰아이가 아침 낮잠을 자는 사이 몸이 찌뿌둥하여 따뜻한 욕조에 평소에 뱃속의 태아는 내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지 않고 보통 쉬는 동안에 움직임이 있었다. 8개월째의 임신이라 배가 엄청나게 컸다. 큰딸아이 임신 때도 체중이 20kg이 넘어 거의 굴러가다시피 했다. 분명히 전날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놀던 아이가 움직임이 없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온 남편은 배 위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형님 댁에 큰딸을 맡기고 정기 검진받는 병원에 갔다. 응급실의 의사는 기계로도 아기의 심장박동을 잡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만 아기는 죽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인가. 아니, 한 번의 진찰로 어찌 그리 쉽게 죽었다고 판정을 한단 말인가. 도저히 믿지 못했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제발 다른 기계로 다시 한번 들어봐요. 기계 결함인지도 모르잖아요. 의사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다른 기계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너무도 확신하는 진단이라는 행동이다. 정상분만을 해서 아기를 출산해야 합니다. 직업적인 의사의 말과 태도에 비정함마저 느꼈다. 정신을 못 차린 나와 남편은 당장 대답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당장 분만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서 원하시는 만큼 계시다 오셔도 돼요. 일주일 정도는 감염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제야 의사의 인간적인 제스처에 조금은 평정을 찾으며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을 했다. 그저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집에 가는 것은 무리였다. 더구나 정신적으로 죽은 아이를 며칠씩 품고 있는 것도 자신이 없을 뿐더러 아기에게도 못할 노릇이었다. 정상분만을 위해 유도제를 맞으며 죽은 아이를 기다리는 심정은 아마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와 같았을 것이다. 제발 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순종을 시험했던 것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자궁이 수축이 되고 아기가 살아서 힘차게 밀고 나오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는 울지 않았다. 딸이었다. 아기 주세요. 볼래요. 분만대에 오르기 전 간호사가 아기를 볼 것인지를 물었었고 하다가 못 볼 것 같다고 우물쭈물 했었다. 하지만 8개월을 품었던 아기는 분명 내 아기였으며 내게 주지 않았다면 난 아마 그들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어느 생명체에게나 있는 동물의 모성애를 거르는 일은 어미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 심지어 아기를 해칠 극도의 불안을 느끼면 자기 새끼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동물의 본성이다. 새하얀 아기는 아직 따스했고 날씬하니 입술도 핑크빛으로 너무 예뻤다.
아기를 부둥켜 안고 눈을 부라리고 고개를 저들고 주변을 돌아보았다. 다행히 침대 옆에 있는 트롤리에 신문지는 없었다. 간호학창 시절에 분만실 실습이 있었다. 그곳에서 사산한 아기를 보았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간호사에게 넘겨지고 바로 옆 탁자 위에 준비된 신문지에 순식간에 돌돌 말렸다. 아마도 죽은 아기를 엄마에게 보여줄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묻지도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히려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쉬쉬거리고 은밀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였다. 곧바로 냉동고에 보관되어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되는지는 솔직히 알고 싶지 않다. 한참을 아기는 내 배와 가슴, 맨살 위에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잠을 자는 듯했다. 나와 남편을 두고 모든 의료진은 자리를 비켜주었고 우리는 마음 놓고 소리 없이 울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씻기고는 봉사단체에서 준비한 하얀 드레스를 입혀서 다시 데려왔다. 아기 손과 발 지문을 찍고 우리와 사진도 찍어주었다. 아기 이름과 탄생의 기록이 담긴 출생증명서도 주었다. 그 나이 때는 정상분만을 하고 다인용에 있었는데 이때는 1인용을 주었다. 다음 날부터는 복지기관에서 상담사가 오고 아기 급작 죽음 협회에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나눴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아기의 죽음으로 죄인의 느낌마저 들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같은 경험자들의 만남과 상담은 많은 위로가 되고 죄책감도 덜해졌다. 남편은 가장 간단한 장례 절차를 준비했다. 장례사는 병원에서 직접 아기를 데려다가 화장하고 선택한 사기 그릇에 담아 주었다. 집에서 멀지 않은 해변에 아기의 재와 꽃을 뿌려주었다. 남편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지만 뿌린 한 줌의 가루와 꽃이 파도에 밀려와 모래사장 위에 걸려 있었다. 아기는 가기 싫다고 돌아와 나에게 다시 안기는 듯했다. 억장이 무너졌다. 그까지 배 한쪽 빌려서 바다 멀리 나가 뿌려주었으면 좋았으련만 남편이 야속했다. 하지만 아기 잃은 슬픔으로 남편도 힘들 터인데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잘 잊히지 않은 슬픔과 꼭 나의 잘못으로 잃은 것만 같아 딱 죽고 싶었다. 수만 번 쉬어보지 못한 어린 것이 너무나 불쌍했다. 하지만 살짝 눈치를 챈 큰아이의 조심스러움과 남편의 슬픔은 날 더 이상 절망에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엄마이기에 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모진 마음으로 나의 슬픔은 삼켜야 했다. 통계에 따르면 아기를 잃고 충분한 애도를 한 엄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덜하며 회복도 빠르다고 했지만 나는 잘 이겨낼 줄만 알았다. 결혼 10년을 앞만 보고 달렸다. 둘째 아이 사산 후 이어 딸, 또 딸을 낳아 딸 셋 엄마가 되었다. 둘째를 낳으면서부터는 운전을 배우고 다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준비했다. 보통의 호주 부모들은 맞벌이를 한다. 혼자만의 수입으로 집을 사고 휴가를 다니는 부부를 호주에서도 보기 쉽지 않다. 간호사 자격증을 인정받지 않아 힘겹게 몇 년에 걸쳐 다시 취득하고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다행히 간호사는 3부제로 밤번 간호사는 누구든 원하면 고정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나 아이들이 있는 간호사가 많이 한다. 남편이 밤에 잠자는 아기들을 볼 수 있으니 일주일에 2, 3일 일을 했다.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곧바로 아이들 도시락을 만들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와야 잠을 잔다. 그리고 한숨을 자고 3시에 다시 아이들을 데려온다. 학교 후에 시작되는 취미 활동을 위해 여기저기 데려다 주다가 10분의 여유가 생기면 막간을 이용해 작은 장을 본다.
정신없이 살던 몇 년 동안에 차 사고를 반년에 한 번씩 냈다. 작은 접촉 사고부터 크게는 전차를 2번이나 박기도 했다. 전차를 박은 것은 순전히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났다. 복잡한 4차선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 전차는 내 차의 주유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까지 있었기에 분명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착각했다. 뒤에 차들이 전차 뒤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유소에서 나온 나의 차는 전차 옆에서 기다리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동시에 움직였다. 전차는 직진을, 나는 우회전으로 전차 앞을 가로질러 가려 했다. 떠나자마자 부딪혔는데도 전차의 육중한 차체에 나의 차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나의 운전석은 아작이 났는데도 다행히 나는 멀쩡했다. 아니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나의 정신은 아직 지옥에 있었다. 꼼짝하지 않고 앉은 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른 쪽으로 나를 끌어내리고 그곳으로 누군가 들어가 차를 한쪽으로 빼내주었다. 지옥 속에서 헤매면서도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가 더 두려웠다. 연속해서 사고를 내서 미안도 했고 돈 들어갈 생각에 앞이 깜깜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 속에 벌어지는 엄청난 일상은 그 어떤 철인도 감당할 수 없었다. 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사고의 원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 오직 내 탓이고 부주의한 나의 잘못으로만 책망하는 자기 혐오에 빠졌었다. 남편 앞에 늘 불량한 학생 같았다. 큰 사고 앞에서 남편은 살아있는 나를 보고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그리 살뜰한 반응은 아니었다. 잘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사고는 연달아 일어나고 돈 들어가는 것만큼 나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의 신체에서도 척추협착증이 나타났다. 그렇게 나의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점점 비폐해지고 있었다. 나를 위한다면 수술해야 맞지만 수술이 잘못되어 죽거나 경추 이하 반신불수로 지내어 엄마의 빈자리를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느끼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남편의 잦은 삐짐으로 냉전을 하고 화를 내면 온 식구가 영향을 받아 침울했다. 처음엔 양육권을 위해 모든 방법을 생각하다가 나는 자신이 없어지면서 목이 조여오는 숨막힘의 나날이 계속되니 우울증도 심해졌다. 양육권도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딱 하나 간단한 것은 죽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까지 했다. 그래도 이런 늪에서 나를 살린 것은 아이들이었다. 나쁜 생각을 하는 보잘것없는 엄마인데도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했다. 죽을 용기를 가다듬어 변호사를 찾아갔고 애들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했다.